안녕하세요. 쪼교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세희 작가님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으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처음 녹음 기능을 켤 때가 생각납니다. 치료 시간에 나눈 대화를 집에 돌아가 되새겨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었지요. 큰 고민 없이 수락했지만 치료자의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에 저 역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워지더군요. 그런데 책 속에서 만난 저자의 글은 차트 속에 기록된 내용과는 또 다른 생명력이 느껴지더군요. 현대 사회에서 웬만한 정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약물, 우울증, 불안장애, 기분 부전장애 등과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사회의 여러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겨내려 병원까지 오게 된 힘든 경험에 대한 생생한 공유는 검색으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한 사람이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 중 하나인 치료자를 만나 나눈 대화의 기록입니다. 치료자로서는 실수와 아쉬움이 남지만 삶은 항상 그래왔기에 저자와 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위안을 가져봅니다. 어쩌면 많은 좌절을 겪고 낙담하신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이 책을 읽게 되신 여러분들, 이제까지 간과하고 있었지만 본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떡볶이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극과 극은 오히려 통한다고 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끔 하려고 하죠.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한다. 나는 늘 혼자이고 싶으면서 혼자이기 싫었다. 의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때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함이 쌓이는 상태. 매번 상대에게 지독하게 의지하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또 싫어했다. 하지만 내가 맞는다고 해주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어리광쟁이가 된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점점 더 겁쟁이가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냐의 문제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은 늘 어렵다. 난 스스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하다. 나는 종종 거짓말을 했다. 일일이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면 회사에서 인턴 업무를 할 때였다. 과장님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은 내게 어느 나라를 가보았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그 당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일본에 갔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밥을 먹는 내내 과장님이 일본 여행에 대해서 물을까봐 겁났던 기억이 있다. 나는 감정이입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또 공감을 잘해줘야 한다는 강박까지 있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했다. 웃기고 싶고 관심받고 싶을 때면 또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커다란 거짓말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자잘한 거짓말이기에 들킬 염려도 없었고 그래서 크기는 작을지라도 횟수는 늘어만 갔다. 죄책감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번에 술에 취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다. 이번 일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목요일까지 쭉 안 좋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엔 좀 괜찮았어요. 이 이야기를 전부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불편하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상화된 기준을 낮추는 게 가능할까요? 자신감이 생긴다면 낮출 수 있겠죠. 완벽함에 대한 탐구, 이상을 쫓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도요. 저 관심종자 같아요. 인정 욕구도 강하고 그래서 허언증 있나 봐요. 일단 이야기할 때 웃기고 싶은 마음에 조금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말하고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을 때 나도 그런 일 겪은 적 있어 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후에 너무 괴롭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저도 편했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진료받고 나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기억은 다 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 내용도 공감을 위해서였나요? 아니요. 그냥 관심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을 얻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취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이야기인가요? 절대 안 했을 이야기예요. 그럼 취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넘기세요. 그렇게 넘겨도 돼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많이 할 수 있어요. 술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하물며 취한 사람도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잖아요. 이야기에 연결성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취했을 땐 자신을 억제하는 이성의 끈을 놓게 되죠. 전문 용어로는 탈억제라고 해요. 술이나 마약류를 접했을 때 탈억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나고 자신이 터부시했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냥 하루 정도만 자책하면 돼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마셔야지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괴로워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내 탓하지 말고 술 탓 좀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고 술 취해서 한 거라고. 이거 허언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술 취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만취했는데도 헛소리 하나 안 하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는 사람은 있겠죠. 실수가 나와야 하는데 수면 중추가 먼저 취해서 잠이 든 거지 대부분은 하죠. 안 그러는 사람들은 술이 센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정의로워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착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정의로워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미 규정해버린 거죠. 그게 무엇이든 기준선이 높으면 지금 나의 상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안 취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 너무 간단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였고요. 수요일엔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제가 편한 위치에 있고 팀장님도 좋거든요. 그 친구들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어주고 있는 거죠. 회사 밖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갑자기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난 걸 참았네요.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요? 팀장님께 상담해 볼까 고민했는데 그날 팀장님이 시키신 일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오후에야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팀장님도 힘드시니까. 왜 그렇게 남이 힘든 걸 잘 알아요? 그러게요. 사실 모르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좀 하세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세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니까 알잖아요. 세희 씨는 안 힘든 사람한테도 너 힘들지?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 너무 착한 척하죠? 착해요. 근데 착한 걸 어쩌겠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찐따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힘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딜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친구도 힘든데 내가 몰랐구나 하며 자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하는 거 좋아요. 관심을 쏟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제일 먼저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을 먼저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일하는 내부 사람들에게도 나는 괜찮아 가 아니라 나는 너와 비교하면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걸 자신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수 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사실 그렇게 포커페이스도 아니에요. 감정을 잘 못 숨기거든요.
목요일에 회사 그만두고 싶었을 때 누가 봐도 화난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 못 걸죠. 그냥 기분이 나쁜 줄 알았겠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신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만 생각하게 돼요. 저는 저를 잘 모르나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요. 저는 매일 감정을 기록하는데요.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쓴 것 같은 기록이에요. 힘들 땐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 좋다는 건 가기 전까지만 좋은 거예요. 직업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죠. 합격하는 순간까지만 좋고 가고 나면 불만이 시작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 여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정작 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즐겁지 못한 거야 하며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수요일에 동료들과 놀아서 즐거웠는데 반쪽짜리 행복이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우리 어제 진짜 재밌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면 반만 즐거운 거죠. 그 말이 나와야 완전히 즐거워져요. 실제로 지금 내 말 재미없니?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너도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해요. 타인을 배려하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게 지나쳐서 눈치를 살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눈치를 살피는 행동이에요. 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졸렸어요. 요새도 자주 깼어요. 새벽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씩 깨요. 잘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밤에 보나 아침에 보나 똑같잖아요. 일상에서 미룰 수 있는 건 밀어버리세요. 우선순위를 내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아침 약 먹기 전에는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약 먹으니까 나아졌고요. 오늘 아침에도 초조함이 느껴졌는데 8시쯤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밤에 먹는 반알짜리요. 아침에 약 잘 드시면 돼요. 약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약으로 중독을 만들지는 않아요. 중독된 사람들도 여기 오는걸요. 아침에 약 먹으면 편하네요. 편안함을 누리세요. 편안한데도 이 약이 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부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나도 언젠가 갚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현재를 즐기세요. 지금은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괜찮아요. 술 마시면 그럴 수 있고 약 먹다 보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 생기면 병원 욕하면 돼요. 주말엔 뭐 하시나요? 영화 뭐인가요? 재밌나요? 재미있으면서도 부담돼요. 원래 독서 동아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문창과 나왔고 출판사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니까요. 영화 모임에서도 출판사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 이런 반응이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영화 동아리 왜 했어요? 저는 집순이라서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친구들 모임 말고는 애인이랑만 노니까 이렇게 20대를 다 흘려보낼 것 같아서요.
아, 활동을 좀 늘려보려고? 네, 그건 좋네요. 그럼 거기서 기대를 다 충족시켜 주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버림받지는 않잖아요. 대단하다고 하는 경우도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내가 이걸 왜 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화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럼요. 그냥 재미없던데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창피해요. 그냥 각자의 평가잖아요.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문창과를 나왔고 출판사에 다니니까 사람들과는 나는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해 라는 무언의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난데 뭐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좀 자유로워졌어요. 영화를 보면 꼭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내가 좋아했던 부분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재미없었는데 타인은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중점을 두는 거죠. 아무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모임이 끝난 후에 뭐 하고 놀까? 뒤풀이하면 뭐 먹을까? 누구랑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나는 내 손 안에 들어오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무언가를 해냈을 때도 예쁜 옷을 입어도 내가 해내고 내가 입으면 금세 힘을 잃었다. 소중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았다. 문제는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상대가 지루해진다. 지루해진다기보다 더 이상 반짝여 보이지 않는다. 역시 문제는 자존감. 내가 나를 너무 낮게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눈으로 만족을 얻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나 자신이 내게 느끼는 만족이 아니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곧 지겨워진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결국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절망.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해줘도 절망. 이러나 저러나 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결국 내가 나를 계속 갉아먹는다. 선생님은 어떤 방법이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캄캄한 우물 안에 떨어졌다고 치면 벽을 짚고 한 바퀴 돌아야만 그게 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실패를 짚다 보면 분명히 반복되는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쌓인 실패가 견고한 내 중심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동전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동전을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바라는 거? 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뿐이다. 방법을 모르기에 괴로울 뿐이다. 마지막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맺은 말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다.
한참을 헤맸다. 내가 이만큼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거나 뭔가 대단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 같다. 한 권의 책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아진 부분도 많다. 우울감도 많이 나아졌고 사람에 대한 불안감도 줄었다. 하지만 그 틈새로 또 다른 문제가 채워졌고 촘촘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 종착역은 자존감이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빛과 어둠은 한 몸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다. 행복과 불행의 공존처럼 삶의 곡선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가며 웃고 울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질문도 답도 아닌 바람으로 끝난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은 방법을 찾고 싶다. 싫다보다 좋다는 단어가 많은 삶을 살고 싶다. 실패를 쌓고 더 좋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싶다. 감정의 파동을 삶의 리듬으로 여기며 즐기고 싶다. 커다란 어둠 속을 걷고 또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조각의 햇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는.